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스문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은 6번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6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를 하는 유형입니다. 자, 비판적 사고는 너희들이 제대로 독해를 해야지만 비판적인 자세가 취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글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비판적 사고예요. 그런 거를 묻는 게 바로 이 문제의 물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비판과 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 비판이나 반응은 기본적으로 지문에 제시된 정보, 지문 제시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 반응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이론 또는 관점을 한 지문 안에 제시하는 경우와 그리고 지문과 보기에 나누어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발문이 지시하는 이론과 관점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발문에서 어디 부분에 밑줄을 그어는 거를 체크하라는 건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비판 반응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찾아 정리하고 두 정보를 연관지어 비판과 반응의 적절성을 제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일반적으로 듣고만 있지 않죠. 상대방이 말하면 그랬어. 그랬어. 근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니? 이해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즉 상대방의 말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판적 사고가 바로 그 예시예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건 나랑 생각이 같네. 와, 너 똑똑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에 담긴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지면서 읽으셔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논리적 사고력, 아까 앞에서 잠깐 발문 앞에 나왔던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유형, 그것도 있어야, 걔만 있으면 풀 수 있었는데 얘는 논리적 사고력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이 겸비되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 유형에 대한 진실을 살펴볼게요. 먼저 비판이 성립하려면요, 그 지문에서는 2가지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제시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서로 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 묻는다 라고 하면 비판적 문제가 맞는데 그 비판적 사고하기 문제는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비판 또는 평가해라 라는 거를 발문에서 썼어도 관점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비판보다는 그냥 관점 간에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그냥 이게 더 쉽죠. 그냥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건 비판 문제가 아니죠. 비교 문제죠. 안 그래? 그냥 관점 간의 관계, 얘는 이런 점에서 타당, 얘는 저런 점에서 부당을 따지는데 그냥 공차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사실 너희들의 비판적 사고를 물을 수가 없다 보니, 정답이 있는 문제를 내다 보니 비판적 사고하기는 좀 문제의 의미가 평가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퇴색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비판 내용은요, 글의 내용만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해야 다뤄야 되는 건 글의 내용만을 비판 풍자에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장, 견해, 그 글에서 주장이나 견해가 나오면 그 견해, 주장의 적절성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묻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입장을 묻는 거는 주관적이라 수능에서 못 낸다 그랬지.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험 문제는 굉장히 객관적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한정 지어야 됩니다. 범위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나 보기에서 비판의 기준을 제한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팁 특급 비책은 일단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은 우리 이걸 지우기 전에 이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적 사고하기에 대한 발문이에요. A, B를 놓고 볼게요. 먼저 A. 지울 수가 없는데 이해를 했으면 지울까요? 지우는 게 좋겠다, 그지? 지워서 이해할게요. 여기 이해 안 됐으면 잠깐 지우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A, B로 나눠진 비판적 사고하기에 대한 발문 읽어보게요. 먼저 A는 기억의 관점에서 니은의 생각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보기의 기억이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할 때 기준이 되는 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비판 기준에 대한 관점, 앞에서 내가 찾아야 된다고 유형에 대한 진실을 말을 했잖아. 근데 얘는요, 지문에서 제시될 수도 있고 보기에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그 비판 기준 관점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대상을 둘 건지, 비판의 대상도 마찬가지. 지문에 제시될 수도 있고 보기에 제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서는 뻔해요. 발문의 조건을 파악하여 비판의 기준이 되는 것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지문이나 보기에서 두 관점이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관점들의 핵심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할 때는 두 관점의 차이점, 특히 대립되는 점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지의 내용이 비판의 기준이 되는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지닌 문제점이나 한계 같은 거 있으면 그 정확하게 비판하는데, 즉 정확하게 뭔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토대로 지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B로 넘어가 볼게요. 자, B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윗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떠올린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윗글에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윗글 또는 기억에서 디귿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독해, 비판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기억에서 디귿, 범위가 넓고 윗글,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거는 비판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 그리고 보기, 윗글, 뭔가에 대한 바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판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훨씬 어렵죠. 비판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수준. 자, 비판적이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에서만 비판하면 됩니다. 기준이 없다는 건 어려운 점이나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선 장점이 있죠. 제한된 범위는 없으니까. 얘는 제한된 범위를 줬는데 얘는 제한된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평가원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여러 측면을 살피지 않고 문제를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볼 수 있어요. 단편적이게 봐야 객관성을 확보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대립하는 두 입장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치우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급한 일반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과관계나 논리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거는 문제다. 누구나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 문제가 있다.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판을 요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급 비책과 팁을 짧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지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급 비책에서 팁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한된 비판적 사고의 범위라는 점에서 생겨나는 꼼수입니다. 꼼수. 일단은 비판 기준이 되는 관점의 내용과 비판 대상이 되는 관점의 내용도 보고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용 일치하듯이 선지문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 너무 객관적으로 그 지문의 내용만 제대로 읽었다면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용 일치처럼 접근해라.
문제를 풀 때에는. 다만 지문을 독해할 때는 어디가 비판의 대상이고 어떤 게 비판을 하고자 하는 관점, 기준인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는 미리 말을 해둔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선택지를 만드는 요소, 그리고 답을 판단하는 요소는 같아요. 선택지를 제작한 평가자의 요구 있죠. 선택지를 제작한 애는 그거에 대한 답의 근거도 찾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판단 요소와 같아요. 선지의 제작 요소, 선지를 어떻게 제작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급 비책은 좀 많아요. A면 B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A이지만 B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오답인 거예요. 그게 대우, 명제 이런 거 주의하라고 한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을 때에는 아는 거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부적절한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 적절하지 않은 거는 사실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 사실은 적절하지 않냐가 아니라 틀린 걸 묻죠. 부적절, 더 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라 주관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명제 측면에서 지문이 참이면 선지도 참, 그리고 선지가 참이면 지문도 참, 이런 식으로 지문과 선지와 보기를요 별개로 보면 안 됩니다. 지문과 선지와 보기는요 굉장히 기본적인 밑바탕은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추론을 이끌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핵심어를 가지고는 핵심어에 대해서 반대로 사고한 거를 선지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야 됩니다. 핵심어가 등장하면 때로는 반대로 사고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리고 뭔가 제한적으로 본문을 반박하기도 하거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본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사실 본문보다 보기나 선지가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풀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승전 이휴형은 중요한 게 보기가 아니라 본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